네, 제가 되게 독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그 남자애들의 성향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과 제가 상담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세바시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해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아들의 성향을 전부 다 정리해서 어떤 아들은 이렇게 교육하면 되고요, 어떤 아들은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엄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참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있잖아요, 하나로 정의가 가능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란 존재는 맥락적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그냥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향적일 때도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공간에서 우리가 연구한 걸 갖고 아이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의 성향을 계속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몇천 명의 아이들을 계속 성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들을 키우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이 강의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아들이 계획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획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올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들을 만약에 여러분 낳으시게 된다면 적어도 이거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할 때 조금 더 방향은, 기준은 잡히겠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느꼈던 깨달음은 남자애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에너지 넘치고 막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애들 중에서 보면 상당수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자, 내향적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질문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불구하고 좀 너무 내향적이고 여자아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교육 얼마나 받으면 조금 약간 남자다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기대에 굉장히 부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얘네들 굉장히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예전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되게 이제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내향적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다가 친구한테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코를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엄청 울면서 들어왔어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만약에 누구한테 맞고 울고 들어와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시죠? 때리고 들어온 것보다 10배는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때려. 너도 때리고 와.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자상한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도 때려. 아니, 너 걔 때리고 들어올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모르셨던 건 뭐냐면, 제가 걔를 때릴 수 있으면 진지게 때렸어요. 못 때린 거예요. 이걸 한 대 맞아보셨어요? 맞으면 기분이 어떠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화이트 버닝이 오거든요. 아무 생각이 오지 못하고 그냥 맞고 왔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집은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걔 때릴 수 있었을까요? 못 때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걔네 집 앞에 가서 걔가 나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걔가 나오더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민준아,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리고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민준이, 작은 민준이 가슴속에는 뭐가 남았냐면, 남자답게 그 친구를 때리지 못했다는 수치심이 남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바라보면 있잖아요, 걔네들이 우리가 교육하면 다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기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주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종종 우리가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어머님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데요. 이 아이가 내향적인 건 있잖아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아이를 내향적으로 키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니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걔는 외향적으로 낳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인간은 키운 대로 자라지는 않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쳐보겠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 이 얘기 꼭 들을 겁니다.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 와갖고 어머니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애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죠? 어머니 저한테도 비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교육을 했지?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걸어줬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줬어.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태교를 했잖아, 남편이랑. 맞아. 선생님, 우리가 남편이랑 제가 태교 동화를 꼭 읽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는 태교에 대한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둘째를 낳는데 똑같은 태교를 받고서는 걔는 언어가 느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은 좀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이가 말이 빠른 게 나의 공이 아니었고, 온전히 나만의 노력으로 아이가 말이 빠른 것도 아니었고, 애가 느리다고 해서 온전히 그게 나의 문제는 또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것은 자녀와의 그 심리적 분리, 과제의 분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아이들은 백지예요. 키우는 대로 잘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되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얘는 얼마든지 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게 교육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질을 어느 순간부터 주물러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주물러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백지다. 근데 저는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백제가 아니라 희미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색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교육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이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교육을 해야지?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일 말고요. 저를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떤 애니? 너 어떻게 배우는 게 좋니? 이걸 한 번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아동에 대한 존중이다. 존댓말을 쓰는 것이 아동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이런 것이 존중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아들을 낳고 나면은 이 아들이 생각보다 되게 느려 터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느린 게 되게 많아요. 느리고 막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언어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에서 언어가 조금 느립니다. 얼마나 느린 줄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평균 1.5세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5세는 옆집 딸내미 3.5세랑 언어 지능이 되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교육하다가는 우리가 종종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잘하다 남한미술연구소가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교육을 할 때 당시에는 그런 연구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집도 저희도 없어갖고 방만 걷고 이제 집을 찾아다니면서 방문미술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서 6세 남자아이를 만났던 그 아이를 좀 소개해 볼게요.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또래 남자애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언어가 좀 느린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 막 재료가 날리니까 아이가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아, 선생님, 이 선풍기 때문에 바람에 자꾸 날려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 말 똑바로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말에 충분히 경청을 해줘야 된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 말을 들으면서 복명복청을 하면서 그래 민준아, 선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오빠 선풍기 끄고 하면 되잖아. 딱 선생님 수고하세요. 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미술학원 차리면 거기 여자애들 못 오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얘네가 되게 뭐 이상하고 문제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발달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거 고려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남자들과 여자들 차이점 보면은 소근육 발달이 있죠. 소근육 발달이 6세 아이들을 보면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 여자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느리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있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려요. 정확히 말하면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언어 영역이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잘 못 듣죠.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있잖아요. 되게 막 열통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 말이 못 알아듣는 거지?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10번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고 나면 조금 더 이런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차이점이 나는 것도 되게 여러 개를 나열해보죠. 10개 중에 8개들은 사실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들 절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가능성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 한 가지가 이 나머지 뒤처진 8가지를 이게 넘기고도 상쇄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걔네들은 뭐가 있냐면 그 저항정신이 있습니다. 엄마 말에 한 번에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카레를 넣어 먹는 그 정신, 그리고 그냥 쪽파에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그 정신,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기술 한 가지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의력은 어때요? 순종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저항과 가깝습니까? 창의력은 저항과 아주 밀접한 놈입니다. 제가 남자애들과 여자애 두고 실험을 해봅니다. 어항을 하나 주고서요, 어항 그림을 하나 주고서는 이 어항을 창의적으로 그려보라는 아이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고서는 선생님, 이 어항에 살 수 없는 인어공주가 있어요. 선생님, 이 어항에 보니까 자동차가 있네요. 막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너무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애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민준아, 여기 어항이 있어. 자, 여기다 어항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한번 꾸며볼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얘기합니다. 저 어항이 없는데요. 어항이 있잖아. 그거는 코딱지인데요. 이게 코딱지라고? 선생님, 이건 만두인데요. 막 이렇게. 이건 뭐냐면 흡사, 되게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진정한 창의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약간 창의력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의력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문제를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자꾸 치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문제를 줘야지만 푸는 능력인데, 누군가가 문제를 줘야지만 득달같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또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창의력이 남자의 뇌를 조금 더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말이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애들이 조금 더 그쪽엔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 그 동기를 보면 되게 웃겨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 동기를 보면 웃기려고,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우리가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자꾸 막 말을 안 들어 처먹고 막 웃기려고만 하고 막 그런다면 이 친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꺾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시각을 조금 관점을 바꿔보고 싶은 부분은 남자애들에 대해서 ADHD 아니면 산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ADHD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그게 뭐죠? 그죠?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장애를 ADHD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남자애들에게 많을까요? 여자애들에게 많을까요? 남자애들에게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8대 2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남자아이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남자애들이 되게 태어날 때부터 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간 아직도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산만한 아이들은 우리가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만한 아이들은 잘 몰입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을 주술려다 멍 때리나 멍.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엄마가 와서 등짝을 스매싱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진짜 오지게 집중력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등짝을 막 후드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진짜 집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공부를 하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을 주시려고 이게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집중이 된 거라고요. 바닥에 무늬가 그렇게 예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DHD가 있는 A그룹, 산만한 아이들 A그룹과 그 일반적인 아이들 B그룹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카드 60장을 빠르게 넘기면서 그걸 맞추는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 게임에서 누가 더 많이 맞췄을 것 같으세요? 일반 아이들이 많이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 갈비뼈가 아프네. ADHD보다 일반 아이들이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실험의 진위는 무엇이었냐면 이 카드 60장 맞추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의 진위는 무엇이냐면 이 카드 60장 말고 그 옆에 있는 책상에 있는 색깔은, 그 뒤에 있는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동물의 그림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진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맞췄다고요? 산만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산만한 아이들이 봤을 때 단순히 왜 이렇게 집중 못하고 몰입을 못해라고 보시는 것보다, 어쩌면 얘네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미하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미색존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아동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